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7일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제3지대입니다. 현재 제3지대에는 여러 정당이 뛰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 진보 블록 담당해왔던 녹색정의당이 있고요. 진짜 민주당 강조하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개혁신당과 조국 대표가 창당한 조국혁신당,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 의장과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또 제3당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항의한 당의 그 영향력이 좀 있군요. 아니, 업계 비밀인데 또 바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른바 제3지대에 요새 당이 많으니까 네네. 어딘지는 척하면 척하고 아시는 건가요? 어딘지는 네. 특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네, 더 다양한 분 앞으로 좀 모시고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또 이 두 분의 이야기들 짚어보면서 빠진 부분들 또 이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인사를 그래도 저희 신장식 대변인께서는 처음이시니까 김용남 의장님은 여러 번 뵀으니까 조금 더 인사 시간을 가지시죠. 예. 자, 3,100명이 보고 계시고요. 아니, 구독자가 진행자로서 19만 2천, 제가 20만 요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사인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조댓말 해주시고요.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12척의 배를 달라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준비해 오신 멘트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김용남 의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인사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척이면은 정당 투표 득표율이 20%를 훌쩍 넘어야 되는 의석수인데 그렇잖아요. 목표는 뭐 꿈을 크게 가져요. 대략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뭐 고양이를 그리는 한이 있더라고요. 대략 3, 4% 정도는 나와야 12번까지 당선되는 번호인데 하여튼 요새 잘 나가는 거 이렇게 뵈니까 매우 부럽습니다. 개혁신당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다양한 김용남입니다. 고백과 성찰과 그리고 견제구까지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 신장식 대변인께서는 예전에 방송을 또 같이 했던 입장인데 그때는 진행자셨고 제 출연자였거든요. 네, 뭔가 그렇죠. 좀 느낌이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야 뭐 계속 사실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출마 당했다. 뭐 아시잖아요. 김은지 기자 잘 아시잖아요. 저 작년 12월 26일 날 MBC 근처 10분 거리로 이사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이삿짐 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냥 저를 출마를 시키더라고요. 출마 당한 입장에서 자, 네. 오늘은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입장 바꿔 해보시니까 그러신가요? 네, 정당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김용남 의원이 전 의원님께서 얼마나 용감하고 위트 있고 선을 잘 타는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널일 때는 그냥 나 모두가게 해도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돼. 근데 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는 당인으로서 신중해야 되잖아요. 다른 정당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정말 줄타기의 고수세요. 굉장히 지금 고수이신 것 같은 게 저희 두 분 약간 본격적으로 서로 좀 이렇게 평가하시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밑밥을 아니 하시는 진짜로 건가요? 고수시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삼 놀랐어요. 야, 이 정도 줄타기와 이 정도 용기와 이 정도 뭉치고 넘어가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아니 근데 그걸 요새 보니까 세게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욕심이 많으셔. 그러니까 지지율이나 뭐 인기도 가져가면서 겸손까지 다 가져가려고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 티격태격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훈훈한 방송. 아니 할 거예요 이제. 저희는 뭐 이제 2판 4판이에요 그냥. 네. 저희는 뭐 이제 적당히가 없어요. 개혁신당은 폭주하겠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제3당에서 브레인 역할 지금 맡고 계신 거잖아요. 정책위 의장이시고 또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정무와 전략을 같이 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좀 각자 정당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리 잡고 더 가야 될 길이 멀 텐데 좀 각자의 처지에서 바라보기에 컨설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상대 당을. 네네.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물론 뭐 또 다른 정파적 입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네, 먼저 창당하신 개혁신당 쪽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귀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당 대표를 맡고 계신 조국 대표가 아주 단단한 팬덤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 인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지도야 뭐 대통령급 인지도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조국 전 장관 모르는 분은 없으니까 인지도도 높고 그리고 단단한 팬덤도 형성되어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몸이 가벼워요. 보니까 비례대표 후보만 내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타당하고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타 당하고는 뭐 지역구에서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만 많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몸이 가볍고 스탠스가 자유롭죠. 아무래도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도 연이어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장점 조금 하고 텀을 단점 두고. 가시죠. 예.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소위 그 네임드 우리 이게 인재 영입이 이렇게 막 됐지만 정치판에서 우리가 지금 인재 영입돼 오신 분들이 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자기 영역에서 일가를 이룬 뭐 이호님이라고 부르는 이혜민님 같은 경우 구글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15년을 했다면 이거는 사실 몇십억 다 포기하고 편도 끊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 뛰어난 자질들이 각각의 자신의 전문성의 영역들에 있었던 이게 뛰어난 자질들을 어떻게 잘 정치로 엮어낼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 과제라면 개혁신당은 선수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유연하게 이게 지금 앞에 칭찬하면서 뒤에 단점 깔 거 다 잘 깔아 놓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득식을 하다. 김종인, 이준석, 김용남 이런 분들이 당에 딱 있으니까 당이 굉장히 술술술 굴러갈 것 같아요. 우리는 실은 정당의 기본을 세우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진짜 스타트업 게라지에서 시작하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데 주차장, 네. 예. 작은 주차장. 예, 그렇죠. 진짜로 그래요. 막 등이 없어가지고 스탠드 꽂아가지고 일하고 이러거든요. 저희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이게 정치 척하면 척이고 쩍하면 입 벌어지는 소리인 줄 알고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는 분들이 모여서 당을 하니까 그런 건 정말 최대의 장점이죠. 어떤 전략이 나올지 사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이준석, 김종인 둘 다 최대 전략가고 우리 김용남 의원까지 하면 이런 게 진짜 최대의 장점이죠. 장점 하셨으니까 바로 단점 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점이요? 약점이라고 하시죠. 저는 이제 딱 하나 그런 전략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 꾀에 제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자칫하다가 그러니까 묘수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워낙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라서 자칫하면 묘수 끝에 악수.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미래와의 결합이 묘수 끝에 악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30일간에는 묘수 끝에 악수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워낙 선수들이 계신 곳이라서. 저희 전략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저기는 꾀주머니를 많이 차고 있어서 뭔가 막판까지 있겠지라고 그렇지, 예상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드리는 반전 매력으로 승부하려고. 이야. 공격 솔직한 방송. 그러니까. 진짜 묘수시다. 예. 아니, 그러니까 꾀주머니가 몇 개나 있을까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기대감. 저 뒤에 묘수는 무엇이냐. 그런데 알고 보니 없었다.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데. 전략을 노출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하여튼간에 저는 그 묘수 끝에 악수만 조심하시면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 그 조국 혁신당의 최대의 단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당 대표께서 아주 크고 직접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사실은 항소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물론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심이라고 그래갖고 재판을 안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 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선고 기일이 뜨면 그냥 그거로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뭐 며칠 전
통상의 경우에는 2주 전에 선고일이 뜹니다만 뭐 그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제 사나흘 후에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글쎄 어떤 이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10일 총선 전 총선은 치르더라도 총선 치르고 나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30일 그 사이에도 사실은 언제든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이 정당의 대표로 창당을 하고 총선의 어떤 후보를 공천하고 지휘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게 가장 단점이자 글쎄요. 이게 이제 초반에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은 높게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는데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근데 극복할 방법은 없죠. 대법원은 선고기를 잡으면 그만이니까. 몇 수가 있습니까? 깨주머니. 일단 저희들은 꾀주머니 없고요. 정면 돌파죠. 뭐. 그 꾀주머니는 이쪽에 많을 거니까 꾀주머니가 아니라 이미 조국 대표께서 뭐 다 얘기를 했죠. 하루라도 그리고 언제 본인이 그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가지고 의원직을 박탈이 되든 아니면 의원에 취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조국혁신당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당원들 그리고 그 당직자들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뭐 그 조국 대표가 사법 리스크 그 대법원 판결로 확정 판결로 인해서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게 박탈이 되거나 또는 의원이 됐다가 의원직이 박탈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조국 대표는 무죄인 상태다. 뭐 다른 가능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만에 하나 대한민국 법원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이 유죄라고 조국의 꿈이 유죄인가 조국이 유죄라고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 독재를 종식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유죄인가 이 조국의 꿈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동의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 목소리 이건 절대 유죄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치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무래도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의 원래 내용은 재판하는 판사가 재판관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다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이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분은 유죄의 심증 없이 깨끗한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처음부터 보라는 취지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약간 변질이 되더니 정치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출마도 해도 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도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변질이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법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고 제가 변호사 안 그래도 출신이라 지금 그 이야기가 댓글에 있습니다. 법률 방송이 변호사 아니기 때문에 vs 검사. 예. 이 얘기를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맞습니다. 판사가 이 유죄 심증 가지면 안 되고 함부로 심증을 바깥으로 내면 안 된다. 그 얘기도 맞지만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근대에 들어와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자면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공민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시민들이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 국민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원칙인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님?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뭐가 맞잖아. 문제냐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국힘도 있습니다만 어떤 혐의로
뭐 비리 혐의든 뭐 다른 혐의든 기소가 되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2심 진행 중인 분들도 다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국민의 상식상 정서상 또 사회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냐. 네, 이야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정리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예,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소되면 이제 검찰 특히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은 검사가 기소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야 한다. 없어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소되지 않으면 죄가 없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따박따박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박따박. 기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따박따박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제 딱딱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딱딱인가요? 딱딱론, 소위 말하는 딱딱론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예, 그래도 김용남 의원님한테 너무 많은 또 시간 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따님이나 그다음에 폰 비번부터 까시는 게 그쪽도 정말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 저쪽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니 뭐 수사부터 좀 제대로 하시고 김건희, 한동훈 따님. 한동훈 씨의 핸드폰, 비번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수사하신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다. 동의해요. 얼마든지. 네. 아니, 그 법 앞에 평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수사를 받아야죠. 자, 대동단결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번 깔아. 이걸로 대동단결했다. 두 분 앞에 지금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독자 숫자가 20만을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는 실시간으로 이게 올라가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취소하는 경우엔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텐데요. 하여튼 요 보시는 재미가 있으시라고 살짝 설치해놨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당 모두 결국 정당에서는 인물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두 당 모두 인재영입 이슈 그리고 또 이제 허은하 의원의 지역 출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고민으로 그렇게 좀 이게 지금 차규근 전 본부장 그리고는 박은정 검사 그리고 이제 허은하 의원의 지역 출마가 정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이라고 하는 컨셉 그 주장에 맞춰서 인재 영입이 이루어진 거고요. 누구보다도 전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차규근, 박은정, 김준형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이혜민 그다음에 김선민 이분들 전부 다 전투력 막강합니다. 막강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빨리 조기 종식 시키고 빨리 심판하자. 조국을 혁신하자. 그래서 혁신된 조국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정책 전문성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 정책 프리젠테이션 정책 PPT 쇼를 통해서 쭉쭉쭉쭉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또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김선민 우리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고 태백의 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은 그 입당하실 때 제가 친구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SNS를 받았는데 뭐냐면 자, 무음해 주시죠. 네, 했습니다. 네. 이 아이폰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게 잘 기능이 익숙치 않아요. 야, 네. 본인이 진행 안 한다고 너무 허술하게 하시면서. 아니. 그래서 실시간 댓글을 체크하십니다. 실시간 댓글 체크합니다. 예전에 방송할 때도 항상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제가 SNS 댓글 메시지를 받았냐면 우리 선생님 잘 부탁해요. 챙겨주세요. 그래서 친구거든요. 아버님이 그 탄광 노동자로 계시다가 진폐증 환자로 태백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30년째. 근데 그 주치이셨어요. 인재 영입 자랑을 이렇게 지금. 이런 인재로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미래를. 현재를. 개혁신당 질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내는 당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죠. 뭐 비례대표 후보도 물론 냅니다만 지역구 후보도 내고 있고 대략 지금 수준에서는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의 지역구 후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은하 의원이 영등포 갑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영등포 갑이 묘하다 말이죠. 이게 국힘 후보로 공천받은 분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까지는 민주당 소속이셨어요. 빨간 티로 갈아입으셨죠. 그러다가 점퍼를. 이제 당을 옮겨서
국민의힘 후보로 바로 공천을 받으셨고 또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고 거기 구청장을 하신 분이니까 영등포 갑은 후보가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 대 민주당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영주 부의장이 지금 법적인 소속은 국힘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4선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도 하고 지금도 국회 부의장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 민주당의 싸움인데 그러면 국힘의 원래 지지층 내지는 우리가 소위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럼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되냐. 그럼 국힘 후보면 무조건 거기다가 투표를 해야 되냐. 아니 왜냐하면 4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김영주 의원은 국힘 후보를 상대로 선거를 치르면서 승리를 해서 당선이 된 분이잖아요. 그 바로 옷 갈아입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표를 던져줘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은하 의원이 이게 국힘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그러면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냐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꾀하는 건데 기존 사회 질서의 핵심은 법 질서란 말이죠. 가장 코어를 이루는 건데 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법을 편파적으로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보수 정당이라기보다는 보수 참칭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은하 의원이 진정한 보수 후보로서 영등포 갑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용감하게. 그런 메시지로 예. 보수 득표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민주당 최현일 후보를 어떻게 방송하는 데서 만났어요. 표정 관리 엄청 하더라고. 그러니까 김영주 이제 부의장과 그리고는 허은하 전 의원과 이제 붙게 되는 최현일 후보 말씀하시는 건데. 네, 최현일 후보가 그러니까 원래 김영주 후보랑 부의장, 국회 부의장이랑 당내 경선을 하면 얼마나 힘든 경선을 본인도 그렇죠. 구청장 출신이긴 하지만 얼마나 힘든 경선을 했어야 됐겠어요. 근데 그분이 저쪽으로 갔죠. 근데 또 하루 이틀 있어 보니까 또 허은하 의원도 나오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은 매우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표정 관리라는 자세로 보이더라. 웃는 거 안 들키려고. 대변인이라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무음으로 바꾸신 거 맞으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무음으로 소리가 들어간다라는 저희 제작진의 이야기가 아니 있습니다. 이게 무음으로 바꾼다고 바꾸는데 지금 왜 이렇게 아직도 아이폰 사용이 조금 무음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몰라. 혹시 김용남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 저도 아이폰을 안 써봐갖고 몰라요. 쓰던 거 쓰시지 왜 바꿨어요 또. 압수수색 당할까봐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진짜. 진짜로. 아니 그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소식이 지금 도는 게 있는데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네네. 내일 황운하 의원이 입당한다는 소식 진짜입니까? 내일 11시에 보시죠. 이거 시사인 단독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저는 확인을 해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전화가 다만 그런 소문이 드는 건 맞아요. 그죠? 전화가 물밀듯이 밀려온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러면 황운하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 경선 참여를 안 한다 그랬지. 경선. 민주당 공천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그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봐야 알아. 난 정말 우리 조국 대표님이 청와대에 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민정수석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국닷 이제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정말. 대변인조차도에게도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다. 어제 우리 김준영 원장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 하루 전날 수요일 날 들어오셨잖아요. 화요일 날 매불쇼에서 저랑 엇갈렸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 김준영 원장의 입당 소식을. 네. 그래서 나는 그냥 김종대 의원이랑 인사하고 저쪽으로 나갔는데 김준영 원장이 속으로 그랬다는 거잖아. 야, 이 당은 정말 보안의식이 투철하구나. 일부러 나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혹시 본인만 소외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그런가요? 정당 생활 선배로서 바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는 사전에 접촉을 해야 되고 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바는 딱 한 명 알고 있습니다. 한 명. 야, 진짜로. 아이폰 바닥에 놔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바닥에 이야기가 가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는 괜찮을 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하실까? 같은 분이 계속 아니, 전화를 하시네. 네. 이 끌 줄도 모르세요 아직? 아니 껐어요. 끄는데 자, 끄기 전에 이제. 댓글은 저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핸드폰 잠깐 바닥에 두시고요. 네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두 알겠습니다. 분의 이제 각자의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제3당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가 이제 대통령 좀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정권 심판론보다 정권 이제 안정론에 대한 물론 이게 뒤집어지진 않았지만 조금 이게 약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소위 이른바 마사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율이 올라가는 거를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 마사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원인을 찾자면 이건 진짜 찾아야 돼요. 뭐냐면 찾아주십시오. 네. 잘 안 보이는데 이 두 브레인이. 예. 그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사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평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물론 당장 내년부터 2,000명씩 더 뽑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늘려야 한다는 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다. 원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원인은 지금 80일이 넘도록 제가 안 나오시는 그분. 제가 보기엔 굴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늘하고 쑥 드시고 쑥 계신가? 드시고 이제 며칠만 더 채우면 이제 바뀌죠. 100일 채우면. 그것도 원인 중에 분명히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국빈 방문 12월 다녀온 다음부터 전혀 일체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이게 안 보면 까먹고 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제로 대선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그때 이제 소위 말씀하신 아이빌리브 기자회견 이후에 공개 행보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 효과를 봤다라고 캠프 출신이시니까 평가하고 계세요. 봤죠. 그때. 아무래도 안 보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찾자면 이게 따져보면 오히려 인기가 떨어져야 되는 요소인데 지금 민생 토론회를 전국에 지금 다 돌면서 17번인가 18번을 했죠. 네, 가는 맞습니다. 데마다 뭐 네.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이제 턱턱 풀고 있습니다. 여기 네, 뭐 17번. 그린벨트 다 풀어줄게. 뭐 군사보호 지역 다 해제해줄게. 뭐 여기 공항 지어줄게. 뭐 그리고 다 비과세로 해줄게. 뭐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거 다 실천하려면 900조 이상이 든다고 하시던데 저는 계산 안 해봤어요. 그거 어차피 지켜질 것 같지 않아서 뭐 돈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선심성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지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대략 그 3개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동의하고요. 대체로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정치 생활을 쭉 정당인으로 진보 정당의 정당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여론조사는 3가지 수위가 있는 표층이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층이 있어요. 하나는 저류 제일 바닥에 흐르는 거. 이거는 제일 잘 나타내는 게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률과 부정률이거든요. 이건 변한 적이 없어요. 일부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6.5 대 3.5 내지는 6 대 4 이 흐름을 크게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저류가 얼마나 단단한가 하면 한 거의 60%나 65%의 부정률 중에 아무리 적게 나와도 45% 내에서 50%가 진짜 못한다잖아요. 매우 강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쨌든 선거는 중간에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간 평가라고 하는 선거의 성격상 저류가 변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저류가 이렇게 쭉 해류가 이렇게 쫙 흐르면 이제 밀물이 올 때가 있고 썰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밀물이 쭉 한번 이렇게 그 민주당의 공천과 국민의힘의 공천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뭐 이재명 사천이고 거기는 시스템 공천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분신을 하는 것도 시스템 공천이고 누가 어떻게 돼도 다 시스템 공천이고 난 뭐 시스템이란 말 안에 도대체 그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용하다. 근데 뭐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뭐 그런 평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쪽이. 그런 밀물과 썰물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이 저류 심해 흐르는 민심의 가장 밑바닥 이 부분은 아직 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너무 믿고 저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 토론회 관련해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가 17번이었고 오늘도 했습니다. 인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이고 노래 한두 곡 들으면 서울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18번째 민생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일단 우리도 몇 번 했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18회를 예, 대략 오늘까지? 맞췄잖아요. 예. 이제. 오늘까지 18회를 하셨다는데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18번이나 3월 초까지 18번이나 다니면서 국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을 못 하나. 그 동네 사람들만 기억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이권이 있는 뭐 그린벨트, 부동산, 뭐 교통 이런 거 있는 얘기를 하고 이거 무슨 뭐 구청장 선거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시장 선거 하시듯이 대통령이 그렇게 기동을 하는 게 전 첫 번째는 너무 제가 민망해요. 대통령이 무슨 구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가적 아젠다를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TV 토론 본격적으로 진짜 하면 참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변인님 굉장히 화력이 쫙 올라가 계십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연대 연합 저도 뭐 공감해요. 그거는. 네. 네, 아까 방금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어젯밤에 나왔던 경선 결과들이 또 여러 관심을 좀 끌고 있는데 좀 가장 좀 눈여겨본 지역은 어디세요? 지금 관심이 제일 집중된 곳은 서울 강북 을이죠. 근데 결선 투표가 남았으니까 그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성남 중원구인가요? 예,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이수진. 예, 네. 그리고 이수진 지금 비례의원이 이제 이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원래 원칙과 상식의 멤버잖아요. 그 네 분이. 그래서 민주당을 나올 것처럼 다 이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막판에 윤영찬 의원만 빠지고 세 분은 나아갔고 한 분은 새로운 미래가 계시고 두 분은 저희 개혁신당에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다들 그때 그랬어요. 조금 정치판을 들여다 봤던 사람은 윤영찬 의원 저런다고 못 살아남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현근택 변호사가 갑자기 어떤 스캔들이 나면서 뭐 배제될 본인이 것 결국 같은. 불출마 선언을 예. 했죠. 결국에 현근택 변호사는 배제가 됐습니다만 민주당을 좀 아는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다고 가만 안 둘 거다. 그래서 결국엔 다른 곳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을 갑자기 이제 그 지역구에 옮겨갖고 경선을 붙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어쨌든 룰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원 몇십 퍼센트 또 여론조사 몇십 퍼센트 반영되는 룰은 있을 텐데 저게 과연 민심과 부합하는 결과일까? 그건 정말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보통 한 지역구에 민주당의 권리당원들도 몇천 명씩은 있을 거고 여론조사도 적어도 1000샘플이나 2000샘플은 돌아갈 거니까 뭐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인 건 분명한데 나오는 결과를 보면 정말 저게 민심이라고? 이런 의문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민심은 결국에 4월 10일 투표 결과로 확인되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선거라는 게 각 당이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판단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판단 사이에 일체감이
당은 저는 뭐 당리당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당이 당리당략을 생각을 하지. 다만 그 당리당략이 국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을 하느냐 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당의 정체성과 이익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이 국민들 전체의 이익과 맞아떨어지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저도 주목되는 거는 민주당원들의 선택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향성입니까? 예.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여기를 좀 극복해 가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조금 더 좀 단호하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당원들이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뒤에 앉아서 야, 얘 누구 여기 어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방향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선거 결과로 나오는 거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또 민주당이 온전히 책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천 과정에서 보고 이게 어디 한 군데만 누가 딱 찍어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이제 장기팔에 말 쓰듯이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에서 보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하나의 일정한 방향성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당원들도 민주당 당원들도 노력하고 당원들이 좀 노력해야 될 몫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도 야당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라는 것은 100%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소위 비명 내지는 친문 의원들이나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반대하나? 그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입장에 있어서는 그다지 차이를 모르겠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친명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친명이 아니냐 정도 차이인데 글쎄 그 정권 심판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을 보잖아요. 개혁신당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 본류랑 얼마나 뭐가 다르지? 하고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개혁신당이나 보수 쪽에서 민주당 보면 잘 모르고 심지어는 예전에 저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전투적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하고.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런데 크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지금 선출된 진열대에 올라온 상품이 얼마나 민생을 챙기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똘똘하게 좀 전투력 있게 싸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그런 걸 봐요. 4월 10일 투표 결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전투적인 의원들보다 그런 정치인들보다 조국 혁신당이 훨씬 더 전투력이 있어 보이네 해가지고 저희들 지지하는 야당 지지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다는 굉장히 거지. 대변인님 기승전 깔때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국 혁신당. 네. 국민의힘 출신이시니까 그럼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보이는 게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공천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은 네. 좀 가장 눈여겨볼 포인트 좀 짚어주십시오. 가장 변곡점은 2월 29일이죠. 그렇지.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말씀하시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폐기된 이후에 그 국민의힘 공천은 그 전하고는 180도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 현역 의원들이 하루에 4명 컷오프 된 날도 있고 컷오프는 아니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는 선거구가 이른바 그 전략 지역구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상 것도 컷오프죠. 그 사실상 컷오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6, 7명씩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엔 전혀 안 그랬잖아요. 다 살아 돌아오는 분위기였는데 2월 29일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원내 전략을 잘못 썼다. 기본적으로. 좀 더 뒤에 했어야 돼요. 아니 더 땡겼어야죠. 더 땡겼어요. 당연히 더 땡겼어야죠. 저는 왜냐하면 12월 달이나 1월 달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되어 있었습니다. 재의결 시점을 당겼어야 됐다. 예. 그래서 그때는 재의결을 했으면 몰래 반란표가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3분의 2를 넘겨서 통과되는 순간에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통령실에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여당이 통제 불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 정도의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용산에서 용액관이나 검액관을 내려 꽂을 분위기인데 여기서 레임덕을 빨리 공식화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다 할 수 있거든요. 1월 초에 했으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늦추다 보니까 이미 살아올 사람들은 다 왔어.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나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나도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 바뀌었죠. 예. 저는 사실 조금 그 판단이 좀 달랐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18표 또 뭐 많이 그 이상? 그 이상 사실은 그 한 정당이 적어도 한 정당이 그 정도 당론을 어기고 김건희 씨에 대한 방탄을 포기하는 정도로 당론을 어기는 거는 사실은 2016년 17년에 탄핵에 이를 때 그 쫙 한번 움직였잖아요. 그때는 50표 이상이 50명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역사적 사건일 때 있을 때나 이 당론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움직이는 거지.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생각해요. 이게 그 정도야?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충분히 가능해. 무기명 내가 투표기 겪어봐서 때문에. 아는데 네. 국민의힘 그렇구나.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그 정도면 기명이면 못하죠 그거. 국민의힘 그 정도면 스스로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해산할까요? 그냥 해산시켜? 해산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비유. 이거 갖고 시비 걸지 마시고요. 이번 그 현역 이 공천 저는 이제 무슨 하고 많은 이제 공천의 논리들을 봤지만 여사 방탄을 위한 공천 내지는 컷오프 이런 건 평생 처음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네. 평생 처음 봤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예, 요새 그 말을 좀 인용해서 쓰더라고요. 인용해서 예. 건생현팽 김건희를 살리고 현역을 이제 팽한다. 김건희를 살리고 나더니 그래서 건생현팽 결과적으로 2월 29일 이후에 현역 의원들 날아가는 거는 지민비조 맞고요. 건생현팽 하나 또 밀어봅니다. 건생현팽 공천 아니냐. 네, 지민비조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혁신당. 지금 조국혁신당이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개혁신당이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도 하나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개혁신당. 개혁신당 몰빵론. 네. 다 모든 정당이 몰빵론을 주장할 때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 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YS 때 좌우파 모은 것처럼 이념 스펙트럼 넓혔다.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까지 나오는데. 뭐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아니, 사실은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면 아마 그 조선일보에서 저를 콕 찍어서 앞으로 못 살게 굴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측은 완전 특수관계예요. 왜냐하면 조선일보에 이제 그 자회사인가 관계회사로 TV조선 있잖아요. TV조선 출신이 지금 서초동에 한 명, 송파 갑에 한 명. 송파가 박정훈.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TV 앵커 출신들이 총선에 한 명 정도 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2명이 들어오면서 둘 다 같은 회사야. 그러면서 강남 3구에 다 단수 공천을 받았어. 그리고 또 TV조선 출신이 아마 그분은 경선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있어요. 거기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선일보의 전문 기자 한 분이 갑자기 사직을 했어요. 아직 비례네.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라는 국민의힘 부하정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썰이 지금 확 퍼져 있는데 이 정도로 특수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YS 이후로 좌우 스펙트럼을 제일 넓힌 공천이라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YS 때처럼 이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 우리나라의 언론사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편도 많고 다른 그 일간지도 많은데 다른 언론은 완전히 따당했어요. 그냥. 뭐 통상 이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긴 그러니까. 하죠. 예. 다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편향성이 너무 짙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언론사에 그냥 다 쏟아붓는 경우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이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동의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안 하시는 것으로 아니 이해하면 오히려 되겠죠? 너무 오른쪽으로 예. 가서 문제지. 오죽했으면 김용남 의원님이 지금 개혁신당에 와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념적 스펙트럼을 좁게 지금 극우 일변도로 갔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 계시잖아요. 그 당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좁아진지는 실물 인증. 아니 근데 점점 이상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처음에 각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훈훈하게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각이 서게 됐다가 마지막엔 아주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요. 계십니다. 이번 전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럼요. 거기서 집권 연대가 3년 필요하죠. 차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정부는 특이한 게 시작해서 지금 만 2년이 되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가 아직도 한 번도 밝혀진 바가 없는 청사진이 정부예요. 없어요. 예, 청사진이 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실 개혁신당을 포함을 해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저는 용산에 위성정당이 2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 또 위성정당이 하나가 더 있죠. 예. 또 하나는 검찰당이에요. 예. 캐비넷의 힘, 김무성 전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용산당, 위성정당, 검찰당과 국민의힘이라는 2개의 위성정당을 가지고 있는 용산당이 백석 아래가 된다면 개혁신당도 파이팅하고 조국혁신당도 파이팅해서 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숫자가 용산당 빼고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숫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뀌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저쪽이 용산당이 2개의 자기 위성정당 국민의힘과 검찰당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이런 국정기조를 가지고 갈 것 같아서 사실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지민미조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신당도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전부 다 합쳐서 200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입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다 가져가지 말고 조금 나눠줘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당명이 3글자나 같아요.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해서. 지금 굉장히 오늘 훈훈한 방송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 인사를 그래도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끝맺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개혁신당이 그 중심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말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이 그 중심에 있겠습니다. 네, 훈훈한 방송 여기까지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원국 작가와 함께 저희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